이 얘기를 한 사람이 공인입니까? 대선 후보인가요? 전 국민이 대통령 후보의 자격 검증을 하는 토론 과정에서 느닷없이 언어 성폭력을 당한 겁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 그런 거 갖고는 시비가 안 걸릴 만한 너무 그 사법 리스크가 많은 사람이 나온다든가 뭐 배우자, 친인척, 아들 뭐 이런 사람들 논란 있으면 당연히 민주당 후보가 안 물어뜯겠습니까? 이거는 지는 전략이라니까요. 이준석 후보가 정말 잘못한 게 10%짜리 대통령 후보에 머물겠다 이런 결심이나 이런 작심이 아니면 이런 전략은 쓸 수가 없어요. 딱 펜코 대통령의 펜코식 정치밖에는 안 되는 겁니다. 동반 청산론이 가장 많네요. 지금 이재명 후보의 방탄 독재가 우려되는데 그 방탄 독재 가능성에 대해서 절반 가까운 분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이재명 후보가 유념을 좀 하셔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두 분의 기자, 그렇죠, 언론인 출신 두 분을 모시고 네. 세 분 다 참 제가 알기로는 다 현역 언론인. 그러네요. 죄송합니다. 예. 자, 세 분의 나가라면 나가겠습니다. 현역 언론인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장윤선 기자님 어서 오시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같이 오늘 또 몸살이 나가지고 네. 그러세요? 선거 막판이 되니까 워낙 네. 이제 여기저기 아이고, 많이 많이 다니니까. 다니셔서. 네. 예, 혹시 뭐 강찬호 논설위원 좀 글로 많이 봤습니다. 글로 많이 네. 보셔서 지금 처음 뵈시는 거예요? 네, 아. 처음 봤습니다. 직접 보신 거 처음이세요? 네, 영광입니다. 불편하면 사인해주세요. 영광이 아니고 네. 제가 영광이고요. 아유, 왜 변변치 않은 걸 그러십니까? 읽어주셔서 왜 그러실까? 네. 자, 우리 강찬호 논설위원님 어서 오시고요. 감사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니 근데 왜 이렇게 방송에 집착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우선 저는 자, 마이크에 대고 하시고. 저는 최 CP를 굉장히 존경하기 때문에 네. 최 CP와 함께 이렇게 함께 나오는 CP. 채 PT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 최은경 기자. 예, 또 안녕하십니까. 함께합니다. 네. 자, 오늘 뭐 여러 이슈들이 있긴 한데 근데 근황 토크 하나만 하고 가겠습니다. 네. 김용남 그 전 의원이 왜 안 나오느냐, 잘렸느냐 이제 이런 의혹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설명드리자고 하면 이제 그 민주당에 입당한 뒤로 지금 선거 운동을 간다고 갑자기 어제 불참 유세, 통보를, 유세? 네, 선거 네. 유세를 가야 된다 내가. 그래서 예. 갑자기 어제 불참 통보를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그 김용남 의원이 남긴 귀한 영상을 하나 지금 어렵다고 하죠. 좀 이따가 한번 쉬어가는 타이밍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남 전 의원하고 아마 허은하 전 대표였나요? 네. 두 분이 아마 찍은 영상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아주 흥미로운 영상이 하나 있어서 그거는 준비되는 대로 저희가 좀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좀 가벼운 이슈부터 좀 가고 싶은데 마음은 네. 그러나 어쩔 수가 없네요. 요거를 안 다루기가 좀 어렵게 된 것 같은데 일단 이거 시작하면 저희가 뭐 아무 얘기도 못 할 것 같아서 일단 더 착한 보험 파트너스 얘기부터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왜냐면 이따 광고도 못 할 것 같아. 네. 욕 먹느라고. 자, 여러분의 보험 잘 지키는 방법이 더 착한 보험 파트너스가 있습니다. 1644-2236. 여기서 뭐 하느냐? 내가 지금 가입한 보험들이 나를 잘 보장해주고 있는지, 내 보험 몇 개 가입했는지, 워낙 뭐 이 사람 저 사람이 뭐 이모 고모 이렇게 해서 가입하라고 해서 가입했다가 그냥 돈만 나가는 경우도 적지 않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 잘 한번 스크리닝을 해보시고 내 돈 매월 나가는 보험료 아끼시고 보장은 또 잘 받으시라는 의미에서, 보험 다이어트 하시라는 의미에서 더 착한 보험 파트너스가 있습니다. 1644-2236으로 24시간 상담 예약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최은경 기자님, 네. 뭐부터 볼까요? 여러분들 뭐 또 알고 계신 이야기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그 민주당이 대선 후보가 마지막 TV 토론에서 이제 이준석 그 후보가 한 이야기, 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한 이야기에 관련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준석 후보를 서울경찰청에 고발을 했습니다. 온통 지금 모든 뉴스가 다 이 뉴스에 지금 많이 쏠려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어제는 이제 이준석 후보가 심심한 사과를 하겠다, 네. 듣고 불편하셨던 분들에겐 사과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민주당에서는 윤석열의 개사과도 이 정도는 아니었다라고 하면서 이준석 후보는 정계를 떠나라라고 이야기했고 네. 이준석 후보가 오늘 다시 입장 발표를 했는데 네. 문제를 제기한 저에게 혐오의 낙인을 찍는 집단 린치가 계속되고 있다. 상식의 눈높이에서 묻고 싶다. 제가 한 질문 가운데 어디 혐오가 있나? 정말 성범죄자로 지탄받아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 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의 주장은 이야기한 사람 따로 있는데 왜 나한테 난 이걸 지적한 사람일 뿐이다. 이제 이런 논리인 거죠? 그런 주장입니다. 네. 자, 일단
우리 아니 장윤 근데 네. 이 얘기는 그냥 넘어가기가 어려운 넘어갈 수가 부분이, 없다. 네. 네. 이 얘기를 한 사람이 공인입니까? 이 맨 처음 이 얘기를 한 네, 사람이 네, 이 얘기를 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공인인가요? 대선 후보인가요? 아니죠. 예, 물론 대선 후보의 뭐 가족 관계일 수는 있겠지만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 국민이 TV 토론 대통령 후보의 자격 검증을 하는 특히 정치 분야, 외교안보 분야 자격 검증을 하는 토론 과정에서 느닷없이 언어 성폭력을 당한 겁니다. 전 국민들은 아무도 대비하지 못했어요. 심지어 네. 그 현장에 있던 권영국 후보마저도 굉장히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어요. 굉장히 당황했다고 어, 하더라고요. 예. 네, 어제 인터뷰를 좀 했었는데. 아,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아니 이 현장에서 지금 이 질문을 나한테 왜 하는 거지? 이거 내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 걸까라고 살짝 당황하셨어요. 왜냐하면 정치 분야 토론이고 그렇기 때문에 뭐 정치 뭐 제도 개혁이라든가 뭐 개헌이라든가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 당연히 논박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느닷없이 그리고 굳이 그런 걸 다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내용까지 다 설명을 하면서 그 사실을 직접 얘기한 것은 네. 본인이죠. 이준석 후보의 입을 통해서 우리 온 국민이 알지 않아도 되는 그런 언어 폭력을 전 네. 국민이 시달리게 된 겁니다. 근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내 발언에 내 질문에 무슨 혐오가 있어? 나는 문제 없어라는 태도로 일관하는 게 오히려 더 적반하장격이다. 네. 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이고요. 일단 문제가 그러니까 공인도 아닌 사람에 대한 불필요한 검증, 그 다음에 전 국민이 생중계로 보고 계신 그 상황에서 아주 예상치 못한 충격적이고 폭력적인 발언을 했다는 점, 그렇죠. 이런 그러니까 점들이 지금 문제고요. 제가 어제 현장 취재를 여러 군데 다녔는데 네. 많은 분들이 딸과 함께 보다가 TV를 껐다 이런 분들이 되게 많으시고 나중에 아이들이 엄마 그거 무슨 얘기야 라고 할 때 내가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될지 너무 네. 난감하다라는 말씀을 하신 시민들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전 국민이 알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실상 그 성폭력적 발언을 본인이 굳이 꺼내서 그 현장에서 함으로써 온 국민이 알게 된 것이죠. 그 TV 토론에 대해서 그게 뭐 직접 그 직관을 했던 아니면 유튜브를 통해서 봤던 이 사실을 접한 사람이 90%가 된다는 거잖아요. TV 토론을 봤다는 사람들이 MBC 조사에 따르면. 네. 그러면 사실상 거의 모든 국민들이 웬만한 무슨 정말 어린아이들을 제외한 다른 유권자들은 거의 이 사실을 접했다는 건데 이런 폭력을 그냥 해놓고 뭐가 문제야? 나는 잘못한 게 없어. 너네들이 문제니까 나 맞고소로 대응할 거야라고 하는 게 과연 공인이고 대통령 후보로 나온 사람의 태도에 맞는 걸까요? 네, 그런 이제 문제점을 지적을 해주셨고요. 혹시 뭐 비슷한 문제의식을 좀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저는 정반대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정반대요? 물론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계실 수 있고요. 네, 저는 근데 정반대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조금만 생각합니다. 가까이 말씀해 주신다면. 정반대 문제의식 물론 이제 네. 그 누구냐 이준석 후보가 네, 그 뭐 여러 그 뭐 계층이 보는 연령대가 보는 이제 TV 토론에서 좀 그 의혹 내용을 좀 여과 없이 방송했다 뭐 네. 이런 얘기인데요. 그 실제로 보면은 그 아드님이 그 얘기를 했다는 거는 법원이 인정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카메라 어디 있어? 네. 여기 지금 제가 그 공소장 지금 다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네. 네. 공소장. 그건 이제 뭐 공소장이- 언론에도 많이 네, 나왔으니까요. 그런데 아니 네. 뭐 이건 잠깐만 그래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여기 지금 두 가지가 있어요. 상습 도박도 2억 3천이나 되고요. 네, 정보통신망 이용 총칙 정보보호 법률 위반 여기 가로고 음란물 유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약식 기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음란글을 제시했다는 거죠. 그래서 음란물 네. 유포했다고 판사가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벌금을 500만 원을 때렸습니다. 근데 이제 이 아드님이 부분은 그걸- 조금 제가 좀 아니, 그러니까. 예, 여쭙고 말씀하세요. 싶은데 네. 예를 들면 네. 상습 도박 혐의와 네.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이제 그렇죠. 약식 기소가 된 거고 그렇죠.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법원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두 가지 중에 뭐는 맞고 뭐는 틀리다 혹은 어떤 글은 맞고 어떤 글은 아니다 이걸 구체적으로 법원이 얘기하진 않았잖아요. 아니, 그건 왜 그러냐면요. 네. 약식 기소한 건 이래요. 네. 딱 약식 기소라는 게 말 그대로 약식이에요. 네. 기소해서 검찰이 기소를 했는데 판사가 보고 맞다고 판단하면 음. 그냥 맞으니까 맞고 그래서 이 사람은 유죄고 그래서 당신은 형량은 500만 원이다 네. 라고 때립니다. 네. 그걸 발령이라고 뭐 표현하는 모양인데 네. 선고예요. 그래서 이것을 그 당사자가 이의 있다 음. 하면은 불복하면 정식 재판 갑니다. 네. 그 2심이 되는 거고요. 네. 거기서 뭐 받아들이겠다 하면 벌금을 냅니다. 네. 그 순간 확정이에요. 이 사람 형사범이고 정과가 가는 겁니다. 빨간 줄 가요. 네. 이 자체로. 그리고 저 죄목은 정보통신 위반이지만
정보통신망 위반이 지금 가로고 음란물 유포기 때문에 성과 관련된 범죄를 한 거예요. 성적인 모욕감을 준 것을 지금 한 것을 판사가 인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그대로 인정한 거예요. 그리고 검사도 이분이 지금 보니까 굉장히 많은 음란 댓글을 올렸는데 네. 그 중에서 4개 좀 가장 좀 죄질이 안 좋은 거. 제가 그래서 이거는 일부러 이렇게 지금 가렸습니다. 자 이렇게 가렸는데 여기 4번째에 그게 있어요. 그 내용 그대로 대선에서 네. 나왔던 이야기요. 그 이준석 후보가 언급한 이게 그대로 나와요. 네. 자 그러면 지금 아들이 이런 정말 그 판사가 봤을 때도 이거 정말 이게 뭐라고 여기 적혀 있냐면 이 내용을 보니까 네. 조금 정리해서 음란 좀 4차 말씀해 주시면. 총 4회에 걸쳐서 네. 예, 뭐 공소장입니다. 등등 공소장에 네. 나와요. 피고인은 네. 여기 정보통신망을 걸쳐서 아까 내가 말한 그 4개의 문장 총 4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음란한 문헌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검사가 이렇게 걸었고 판사가 그대로 인정했어요. 판사가 토를 안 달았습니다. 네. 그대로 하고 이 사람 죄 있어. 500만 원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대통령 아들이 했어요. 대통령 후보 아들입니다. 자 그런데 그다음 얼마 전에 이철규 우리 국민의힘 의원 그 아들이 지금 마약 협의니까 있잖아요. 네네네. 민주당이 지금 뭐라고 성명을 냈습니다. 국힘 이철규 의원 번명하지 말고 아들 마약 사건에 책임지고 사퇴하라 그랬어요. 그다음 고 장재원 의원 아들도 네. 그럼 뭐 여러 가지 구설수 있잖아요. 그다음도 민주당 얘기했습니다. 공인 더군다나 국회의원 정치인 아들 이 경우 바로 아버지한테 민주당이 지금 책임을 이건 굉장히 심각한 거기 때문에 네. 아들 관리 이렇게 엉망이냐? 그래서 아들 방치하고 있었네? 그 윤석열 지키느라고 아들 방치하고 있었냐? 이게 이제 그래서- 검증의 대상이 충분히 된다는 네. 말씀이신 아니 거죠? 그게 아니라 우선 네. 이렇게 정치인 아들, 네. 대선 후보 아들 그리고 지금 누구냐 우리 이재명 국회의원 아니세요 지금 당장. 네. 자 그러면 지금 아들 마약 걸어 이렇게 문제를 삼고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 본인도 3년 전에 아들 문제 사과했어요. 아들 문제는 사과해야 된다고 본인도 인정한 거예요. 네. 근데 그 당시에 이게 의회가 다 나온 겁니다. 당시에 가세현 강용석 씨가 이걸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했는데 그때 그런 거 다 걸었어요. 상습 도박, 네. 그다음에 이 음란 댓글. 자 그랬는데 이때 네, 좀 이재명 정리해 대통령이 주시면, 네. 인정했습니다. 그중에서 그때 그 음란 댓글 부분은 언급을 안 했지만 아들의 잘못에 대해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 본인도 아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정치인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걸 인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당시의 대선에서 이제 사과를 했고, 그렇죠. 근데 네. 그때는 상습 도박만 사과를 했어요. 네. 근데 지금 보니까 이건 사실이 된 겁니다. 음. 법적으로 완전히 굳어진 거예요. 본인도 인정을 해서 500만 원 낸 것으로 지금 보이고 네. 그렇게 되면 재판도 진행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건 민주당이 그동안의 행태를 봐도 그렇고 네. 이재명 후보 본인의 행태를 봐도 그렇고 그것부터 먼저 밝히고 사과를 했어야죠. 혹시 근데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상습 도박과 그다음에 뭐 음란 이런 걸로 이제 기소가 됐는데 네. 약식 기소다 보니까 사실은 내가 이런 부분은 안 했는데 예를 들면 뭐 그걸 이제 댓글이라고 할게요. 네. 그런 댓글은 내가 안 달았지만 뭐 상습 도박 내가 잘못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냥 약식 기소 받아들이고 벌금 내고 마무리하는 걸로 했을 수도 그렇지 있잖아요. 않죠. 그러면 이렇게 했어야죠. 그럼 그분은 상습 도박은 내가 인정하겠는데 네. 그 음란 댓글 부분은 그건 내가 한 게 아니거나 이건 인정하지 못하고 이 부분만 따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근데 그렇게 할수 저는 있습니다. 근데 안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논지의 핵심은 아들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니까 후보 자격이 없으니 사퇴해라 이 말씀을 하시고 싶으신 것 같아요. 아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아니고요. 네. 그 문제 핵심은 예. 그럼 아들이 먼저 이렇게 지금 범죄가 법원에서 확정이 됐습니다. 예. 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후보가 그것을 이제 문제 제기한 것으로 저는 예. 보이는데 네. 물론 그 말 자체를 이렇게 역 없이 해도 되는 거냐고 할 수 있겠죠. 토론 그 전에 생방송 그러니까 TV 토론에서 네. 얘기한 게 문제. 그러나- 잠시만요. 제가 네. 일단 그 두 가지를 착종시켜서 보도를 하면 그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 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문제를 저는 쟁점을 좀 구분해서 하나씩 논박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자, 첫 번째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대화의 취지는 이준석 후보가 지난 대통령 후보 TV 토론 3차 토론에서 여과 없이 뭐 여러 가지 일련의 얘기들을 하면서 온 국민을 상대로 언어 성폭력을 한 것이 옳으냐 그르냐, 그죠? 이 문제에 대해서 이론이 거의 없는 것 아니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예.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문제와 관련해서도 지금 후보 사퇴하라는 요구가 전 국민적으로 네, 있는 네, 것이고 네. 어제 하루만 반나절에 받았을 때도 정치하는 엄마들이 받았을 때 3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후보 사퇴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하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뭐 정확하게 알려진 것은 없지만 어찌됐든 그 공소장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의 아들로 추정되는 분의 이 범죄 사실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라는 사실을 가지고 다른 민주당에서는 뭐 이를테면은 이철규 아들 마약 사건 터졌을 때 국회의원직 사퇴하라고 요구했던 거와 같은 논지로 이 상황을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주장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건 좀 구분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것인데 첫 번째는 어쨌든 아들과 관련해서는 3년 전에도 이미 지적된 바 있는 이슈이고 네. 그때도 사과를 했었어요. 네. 이재명 후보가 네, 네. 아들을 잘못 키웠다 뭐 이런 등등의 얘기를 한 바가 있고 성인이 다 된 아들을 자기가 지금 이걸 어떻게 핸들링을 할 수가 있겠냐. 자기 손을 떠난 문제다. 이제 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가 있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번 대통령 선거는 윤석열의 비상계엄과 내란 행위로 인해서 느닷없이 치러지게 되는 보궐선거 성격이 있는 것이고 네. 이번 선거에 유례 없는 뭐 사전 투표율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네. 국민적 총의로 이거 빨리 내란 사태를 종결하고 새로운 국가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국민적 민의가 모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절체절명의 과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아들의 이슈에 대해서 이렇게 크게 확산시키는 것은 저는 또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라는 네.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겁니다. 네네네. 일단은 그 이준석 후보가 생방송 중에 TV 토론에서 정책도 아닌 이런 아주 거친고 굉장히 폭력적인 언사를 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아마 이준석 후보도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대체로 다 동의를 하시는 것 같고요. 아니 근데 그 잘못했다고 사과하는 방식이 정말 잘못했다라는 게 아니라 아까 오전 9시에 기자회견한 내용을 사과의 진정성이나 뭐 방식이 네. 그것도 뭐 얘기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사과의 진정성이 네네네. 있다고 보기에는 좀 문제가 어렵다. 있죠. 네,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다투겠다는 거잖아요. 내가 네. 뭘 잘못했어. 내가 잘못한 게 없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계속 싸우겠다라는 태도로 지금 일관을 하고 네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더욱더 불쾌감을 느끼는 거죠. 알겠습니다.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준석 후보가 아마 무고로 걸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분명히 그 발언을 한 거는 판사가 인정을 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본인도 인정을 해서 500만 원 벌금 냈기 때문에 이것을 법적으로 갖고 가면 이준석 후보가 이길 수밖에 없어요. 그 허위사실 유포라고 했어요. 그 이 문제의 발언에 대해서. 네. 그래서 지금 아마 제 생각에는 민주당에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제가 어저께 이걸 처음 단독 보도한 뉴데일리가 단독 보도했거든요. 네. 500만 원 벌금 이렇게 받았다고. 그랬더니 제가 민주당이 반응을 어떻게 했냐고 직접 쓴 기자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좀 잘못됐다, 허위다 이런 건 전혀 항의하지 못하고 제목을 좀 순화해 줄 수 없겠느냐. 그랬다는 거예요. 제목을 좀. 뉴데일리 네, 기자인데요. 뉴데일리 기자한테. 네, 그건 네. 직접 제가 뉴데일리 그 쓴 기자한테 들었습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민주당도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반박을 못 한다는 얘기고 두 번째 제가 지금 사퇴하라는 이재명 후보가 사퇴하라는 얘기 한 적이 없어요. 이재명 후보가 이것은 당연히 사과를 해야 되죠.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 논리를 봐도 그렇고 그 과거 이재명 후보의 그 행동을 봐도 그렇고 이거는 그때 사과한 거는 상습 도박만 사과했어요. 네. 이거는 이거는 근데 이번에 그 이런 여혐 이런 성적으로 문제 있는 발언 이것을 법원이 인정한 건 이번에 확인이 된 거거든요. 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죠. 그러니까 지금 그 논점이 다른 문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아니, 저는 그건 필요하면 이재명 후보가 사과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네. 중요한 포인트는 이 절체절명의 이 엄중한 대선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이재명 후보가 자신의 아들 문제와 관련해서 쟁점이 형성이 됐는데 이 문제를 뭉개로 꾸고 가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이게 지금 이슈가 될 만한 상황이 그렇죠. 아니라는 문제가 되면 말씀이죠. 저는 사과를 할 우리 거라고 장 기자님이 생각합니다.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뭉개고 가지는 않을 것이다. 기대해 보겠고요. 뭐 그렇습니다. 다만 그러나 저는 네. 일체 절체절명 상황일수록 윤 전 대통령 같이 그렇게 법적으로 문제가 많은 사람을 이제 쫓아내고 그렇다면 법적으로 좀 깨끗한 사람이 되는 게 맞는 거죠. 굳이 민주당이 이렇게 사법 리스크가 많은 사람을 내세우다 보니까 네. 이런 문제들이 계속 제기가 되고 그리고 까면은 알고 보니까는 결국 그 아들이 범죄로 형을 받은 게 인정이 네.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 우리 강찬호 기자님도 뭐 취재하시니까 모든 내용을 다 알겠지만 그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라고 이렇게 딱 그 프레임을 짜가지고 얘기를 하지만 지난 시기에 벌어진 그 모든 사건들에 대해서 검찰에 과도한 기소가 불러온 문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인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계속 사법 리스크 얘기를 하지만 선거법과 관련해서도 2년 정도 끌다가 정말 느닷없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의해서 파기환송심 결정을 내렸지만 그 이외에 어떤 것도 유죄 판결을 아직 받은 게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마치 네, 네. 사법 리스크라는 말을 통해서 이재명 후보에게 범죄자 낙인을 찍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태도, 저는 우리 언론인들이 제일 하지 말고 가장 경계해야 될 태도가 바로 이런 태도가 아닌가 네. 싶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네. 오랫동안 중앙일보에서 논설위원으로 활동하신 분이 최소한의 이런 네. 것에 대한 감수성을 가지고 발언을 하셔야지 아. 마치 유죄 취지로 단정하는 것과 같은 형태로 네. 사법 리스크가 있는 후보를 민주당이 내세워서 이런 선거를 만들면 안 된다. 깨끗한 네. 후보를 내세워야 첫째, 된다라고 첫째, 얘기한 네. 깨끗한지 더러운지는 네, 네. 아직 확인된 바 그래서 없으므로 리스크라고 한 겁니다. 리스크라는 말은 그것이 저 뭐냐 확정이 아니고. 아니잖아. 그 자체가 지금 분명히 아니, 근데 재판을 그것은- 받고 있으니까 근데 일반 그것은- 상황은 아니잖아요. 네. 아니 그러니까 그 뉘앙스 자체가 저 사람은 범죄자야.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사람처럼 그렇습니다. 이미 낙인을 찍는다는 예, 말씀이시죠?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 중에 어떤 얘기를 했는지 컨텍스트를 말씀하세요. 보면 사법 리스크를 얘기하면서 보다 깨끗한 사람을 내보내야 된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민주당에 더러운 후보가 있다. 이 말씀 하시는 아니 거 잠깐만요. 아닙니까? 보다 깨끗한이라는 말이 꼭 이 사람이 어느 정도로 더럽다. 지금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잠깐만요. 드리는 아니, 말씀입니다. 상대적으로 그러면 재판 혐의가 없는 사람을 쓰는 게 더 낫다는 의미죠. 근데 이제 자, 이런 그러니까 반론을 재판 할 수 안 있을 것 받고. 아니 같아요. 예를 잠시만요. 들어서 중요한 그- 것은 예. 민주당에서 이미 전당대회나 뭐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후보로 만들었잖아요. 네. 그러면 그 민의가 있겠죠. 그리고 그 부분을 존중해줄 필요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흔들기를 하는 것은 저는 올바른 태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정말 그렇다면은 예를 들어 윤석열 전 대통령도 민의에 의해서 그럼 당선이 됐는데 네. 왜 끊임없이 그 뭐 예를 들어 영부인 뭐 문제를 공격하고 왜 자꾸만 그 부저 뭐냐 그 국정의 본질과는 관계없는 네. 뭐 점을 봤다느니부터 시작해서 뭐 이런 걸 왜 하느냐입니까? 그건 잠시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저는 여나 야를 다 막론하고 네. 결국 대통령이나 대통령 후보들은 네. 도덕성 내지 그 주변 가족 관리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제가 한 그럼- 가지만 잠깐만요. 네, 제가 말씀하세요. 제 예. 말씀 네, 오래 네, 하시니까 예, 제가 좀 예. 잠깐만 드리면 네. 저 뭐죠 그리고 아까 저 그 뭐죠 선거법 관련해서 2년을 끌다라 그러는데 누가 끌었습니까? 이재명 후보 쪽에서 갖가지 여러 가지로 원래는 6개월에 끝날 거를 무려 2점 몇 개월을 끌었어요. 그리고 그 중에 그 강규태 판사란 분도 그저 뭐냐 그쪽 편을 들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간 이해할 수 없게 계속 그 재판 기일을 늦춰가지고 엄청 늦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 결국은 본인의 지연에 따라서 그렇게 된 거고 그래서 지금 이걸 가지고는 뭐 어떤 거 하나도 뭐 유죄가 된 것이 없다는 이러는데 네. 일단 지금 무조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까지 된 상태입니다. 하나는 뭐 이건 일단 유죄 그리고 그것은 아니냐? 어떤 재판보다도 강력한 게 네. 이건 금배지 나라고 피선거 박탈되는 그런 중형이 일단 돼 있는 거예요. 잠깐만요. 그렇습니다. 네. 제가 이제 반박해도 네, 됩니까? 네, 네, 네. 하나하나 아니 근데 저는 중요한 포인트는 이런 것 같아요. 자 이거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첫 번째 주제가 그 이준석 후보의 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된 요 3차 제 토론에서의 발언. 언어 성폭력을 가지고 네. 얘기를 하는데 지금 어디까지 오셨냐면 김건희 씨 전본 얘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좀 따져서 이 논점 이탈 를 하지 말고 본인 하나 네.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잠시만요. 문제를 하셨잖아요. 사법 네. 리스크라고 지적을 하신 거는 강찬호 의원께서 먼저 얘기하셔서 제가 그 맥락을 설명한 것이고요. 그 물고 늘어지는 잠시만요. 거 제가 거죠. 아니 말씀하세요. 물고 네. 늘어진 바 없습니다. 네. 그러세요. 물고 늘어진 바 없고요. 제가 하나하나 지금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맞습니다.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민적 선택을 받아서 0.73% 표 차이로 이겨서 당선이 됐어요. 전체 국민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 비상계엄 선포하라고 한 적 있습니까? 내란 일으키라고 한 적이 있어요. 윤 전 대통령 얘기는 지금 좀 짧게 갈까요? 아니 잠시만요. 네. 그러니까 그 내란을 일으킨 것에 대해서 국민적인 심판을 하고 있는 그걸 것이고요. 제가 인정한다 그랬지 자, 두 않습니까? 번째, 네. 아니 그러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 김건희 씨와 관련해서 무속 논란 당연히 지적을 해야죠. 대통령실 이전부터 시작해서 지금 여러 가지 혐의에서 천공 나왔죠. 명태균 씨 있었죠. 네. 그 다음에 뭐 백재권 씨 관상가 그 이제 있었죠. 권력과 관련된 건진 문제라는 있었죠. 거죠. 네. 이 수많은 것들에 대해서 지적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비판 보도를 내는 게 그게 문제입니까? 당연히 지적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당연하다고 저도 자, 세 말씀드린 번째, 거예요. 잠시만요. 제 말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 말씀하세요. 네. 세 번째, 그 이재명 후보 선거법 위반 네. 사건 관련해서 본인이 질질 끌었다고 하는데 검찰 측에서 신청한 그 증인이 50명이 넘어요. 이 증인 신문하는 과정이 길었던 겁니다. 이런 거 다 아시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문제가 그러니까 있죠. 이재명 후보가 질질 끈 게 아니라는 것 여러 가지 이제 반박을 그거 제가 해주셨는데 오늘은 말이죠. 예, 이준석 아니요, 후보에 저는 가능하면 좀 잠깐만요. 집중을 아니, 예. 그러니까 저는 이게 지금 마치 이 발언 자체를 이제 문제가 된다고 하니까 발언 자체가 문제가 돼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네. 발언이 나온 맥락과 배경이 무엇인가? 원래 그 발언은 실제로 그렇게 엄청나게 혐오스러운 발언을 그 발언을 포함해서 무려 4개를
한번 읽어보세요 나중에. 정말 방송에서 네, 얘기할 수가 네, 없습니다. 자 이런 것을 해가지고 그 대통령 대통령 후보 측에서 아들이 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것이 네. 더군다나 딴 거 이거는 의혹이 아니고요. 이건 검증 대상이 돼야 된다는 아니 말씀이시고. 판사가 인정을 해가지고 형을 때렸어요. 그리고 본인도 거기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 채 인정을 해버렸습니다. 자 네. 그런데 그렇다면은 어저께 저 이재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먼저 오리지널은 이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그게 나온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말이 왜 나왔나를 따지는 건 당연한 거죠. 그냥 막무가내로 아무 개념도 없이 이준석 후보가 그렇게 터뜨린 게 아니고요. 네. 이게 있으니까 나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럼 이걸 따져야지 왜 이걸 따지고 잠깐만요. 관계 근데 없습니까? 예를 네. 들어서 어떤 대선 후보 토론에서 이제 이 사람이 뭐 한 60년 뭐 50년 이렇게 살았으면 그 전에 뭐 수많은 일들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들을 계속 이렇게 따지고 있는 게 썩 바람직하거나 미래지향적이거나 대선 토론에서 생산적인 건 아닐 거 대선 아닙니까? 토론 직전에 몇 달 전에 네. 불과 몇 달 전에 이거 확정이 된 사안입니다. 확정이라는 거는 그 법원에서 확정이 된 사안. 아니 잠시만요. 네. 일단 그 맥락에 맞게 이준석 후보가 질문했다라고 하셨는데요. 아까 제가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 분야 토론을 하는데 이 얘기를 꺼낸 거예요. 이게 맥락에 맞는 겁니까? 그 당장 그리고 또 하나는 이재명 후보에게 물을 수도 있었어요. 귀하의 아들이 이러이러한 이슈가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었다면 또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것도 아니고 우회했어요. 권영국 후보를 우회해서 권영국 후보에게 물어보면서 당신은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민주노동당 안에서 네네네. 이 성차별 문제에 대해서 성폭행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처벌 규정을 갖고 있느냐라고 물었어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재명 후보 아들 문제를 엮어서 소위 얘기하는 민주노동당을 비롯한 진보 진영 전체를 너네들 다 그렇게 위선자들 아니야. 이거를 공격하고 싶었다. 물론 실제, 본인도 예, 그 얘기를 본인이 했어요. 그 얘기를 했어요. 본인도 예. 그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 과연 옳으냐에 대한 문제 지적도 여전히 있는 가능하다.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기습적으로 온 국민이 꼭 굳이 알지 않아도 되는 그런 얘기를 네네네. 할 필요가 있었냐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맥락에 맞는 주장이냐는 겁니다. 아니, 네, 네. 여기서 영원히 합의를 이루지는 잠깐만, 못할 이거 거. 마지막으로 한 번만 네. 쓸게요. 딱 그 정말 간단히 마지막으로 온 국민이 알 필요가 왜 없습니까? 이 아들이 이렇게 정말 네. 끔찍한 여혼 발언을 했고 그래서 바로 직접 얼마 전에 네. 이걸로 지금 뭐 법원에서 심판까지 받고 유죄가 확정됐다는 사실은 얼마든지 해야 돼. 그런 논리로 하면은 왜 이철규 의원의 국정을 문제 삼지 그 아들의 네. 마역을 왜 민주당이 문제를 삼으며 TV 토론에서 할 만한 말씀이라고 생각하신다는 저는 거죠? 충분히 자, 말이 된다고 하나만 생각하기 저도 때문에. 하나만 할게요. 네. 네. 하나만 네. 끝으로 네. 이철규 의원은 단 한 번도 국민들 앞에 나와서 고개 숙여서 사과한 적이 없어요. 심지어 제가 그 강원도 삼척까지 다 다녔거든요. 네. 현장 유세를. 그때 이철규 의원이 그 사건 터지고 나서 한 번도 온 적이 없다라고 유권자들이 얘기를 하세요. 그렇기 네. 때문에 중요한 포인트는 이철규 의원이 아닙니다. 저는 그죠? 그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민주당이 대선 후보 토론 이중적인 얘기를 하고 태도를 가하는 있어요. 거죠. 민주당은 다른 당의 의원의 아들에 알겠습니다. 대해서는 마구 이제 문제를 네. 하면서 이 당의 아들에 대해서 더군다나 뭐더 이상 말하는 네, 아니, 알겠습니다. 충분히 뭐 근데 두 분의 의견을 충분히 들은 거 네, 같고 네, 이제 네. 시청자들이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토론 네. TV 토론 이대로 괜찮은가를 사실 해보고 싶었거든요. 왜냐하면 네. 이 TV 토론을 세 차례에 걸쳐서 우리가 했는데 무엇이 남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TV 토론의 시스템의 문제인지 아니면 나오는 사람들의 문제인지를 아니, 모르겠습니다. 그 심지어 이 발언을 제가 그냥 시청자로 느꼈을 때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근데 이준석 후보가 자기 기회가 왔을 때 갑자기 똥을 확 집어 던진 다음에 자, 이 똥 이재명 아들 똥이야. 어쩔 거야. 이렇게 하는 느낌이었어 시청자로서. 그러니까 그 똥은 정말 똥을 싼 건 매우 부적절. 근데 똥을 던지는 것 또한 부적절. 근데 이걸 우리가 국민으로서 지금 이 토론을 계속 보고 어떤 대통령을 뽑을 것인지를 계속 논의를 하고 고민하고 있는 와중에 세 차례의 토론이 도움이 됐는가 과연 이런 고민이 있고 도대체 왜 이런 문제가 계속 생기는가에 대한 정말 공감합니다. 조금 네. 발전적인 대안이 있어야 하지 어떻게 TV 않을까. 토론하면 이렇게는 안 갈 것 같으세요 혹시?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네. 생각하냐면 일단 이 주도권 토론이라는 형식으로 네. 그 각 후보자들이 자기 주도권을 가지고 6분 30초 동안 공방을 할 수가 있는데 이때 정책 토론을 하는 게 아니라 상호 비방전을 해요. 네. 그러니까 네거티브가 폭발하는 시기가 언제냐면 주도권 토론이에요. 그리고 지난번 토론에서 미처 다 해결하지 못한 쟁점을 가지고 와가지고 다시 한번 또 뜨겁게 공방하는 게 주도권 토론이에요. 왜냐하면 호텔 경제학이 2차 토론 때도 나오고 3차 토론 때도 또 나왔어요. 네. 근데 호텔 경제학이 중요한 게 아니라 호텔 경제학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면서 경제의 선순환 구조 그러니까 돈을 풀어야 시장이 활성화된다. 여기에서 나오는 일정한 교훈을 가지고 앞으로 경제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호텔 경제학이 맞니 틀리니 이것만 가지고 계속
계속 검증을 하는 방식이 되는 거예요. 공산주의자가 그래서 만든 거니 뭐 그렇죠, 등등 얘기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진짜 기가 막힌 네. 비유인데 공산당 저널에 그건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그게 뭐 공산주의자가 되는 겁니까? 네. 그리고 전 세계 2차 세계 대전 이후에 지금 전 세계 어느 나라가 공산주의를 하고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색깔론 그리고 일종의 이제 좌파 낙인 찍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다 떠나서 저는 이제 TV 토론을 어떻게 발전시키면 좋겠냐라는 것에 발전적 대안을 제시한다면 일단 이 주도권 토론을 주는 것은 좋지만 사회자가 적극 개입을 해야 된다. 사회자가요? 예, 사회자가 적극 개입해서 아, 근데 그것도 그 되게 또 질문은 논란이 많이 그리고 될 또 텐데. 하나는 예. 아니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그렇게 예. 하잖아요. 예. 발언을 끊고 그거 사실 아니다라고 네네네네네. 지적해주고 네. 이 문제에 대해서 당신의 입장을 분명하게 얘기하라라고 어떤 정리 조정하는 시간만 재고 있는 네. 그런 사회자는 굉장히 무용하다라는 것이고요. 사회자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팩트 체킹 기능이 지금은 각 정당에서 하고 있어요. 네네네. 그러면서 서로 각자 자기 주장을 세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자들 입장에서는 네. 이를테면은 개혁신당에서 나온 주장에 대해서 민주당은 또 어떻게 하는지 별도로 또 확인을 해야 되는 이런 게 있어요. 예. 그러니까 언론사에서 기자들이 팩트 체킹 팀도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런 차원에서 실시간으로 사실관계 확인을 해주면서 직격하는 질문을 하면서 토론다운 지금 정치 분야 토론인데 다른 얘기 하지 마라, 인신공격하지 마라, 비방전 안 된다 이렇게 가져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언론사에서 팩트 체킹 예. 실시간으로 해주고 사회자가 좀 더 적극적으로 그렇습니다. 개입하는 게 예. 아마 지금 같은 토론보다는 좀 나을 방법인 예. 것 같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제안을 한다면 네. 수구이 토론이 좀 필요하다라는 수구이 겁니다. 토론? 팀 이준석, 네. 뭐 팀 이재명, 뭐 팀 뭐 이렇게 해서 예. 김문수 이렇게 해서 사실 한 후보자가 모든 정책에 대해서 다 알기 어렵잖아요. 어렵죠. 그래서 그 분야의 각계 분야의 전문가가 아. 나와서 일종의 섀도우 캐비넷 비슷하게 나와서 어떤 함께 토론하는 방식으로 이슈가 되면 그 당 후보의 또 다른 전문가가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하고 네. 이런 식으로 되면 더 좋겠다. 그렇습니다. 네. 네. 혹시 우리 위원님께서도 우선 아이디어가 있으세요? TV 토론은요 네. 정치인들이나 이런 대선 같은 이런 극단적인 게임 토론 이외에도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토론 프로그램 있잖아요. 네. 그것도 제가 과거 방송 출입하면서 여러 PD 분들한테 들었는데 TV 토론에서 진짜 토론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TV 토론이란 건 결국 시청률과 관련이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토론을 빙자해서 음. 어느 정도는 그 어떻게 보면 이제 논쟁, 말싸움 이런 걸로 가는 속성이 있습니다. 일단 그래요. 이게 방송 매체의 성격상 그럴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는 이번의 경우 뭐 아까 사법 리스크란 말씀 싫어하셨지만은 지금 사법 리스크라는 말은 저는 이거는 지금 그 언론의 어떤 매체의 성격과 관계없이 일단 지금 이재명 대표한테는 분명히 재판을 4개, 5개 받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얘기할 수 있어요. 검찰이 뭐 말도 안 되는 가짜 기소를 네.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로 흘러가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번 경우에는. 그러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 네. 어느 당이건 좀 그런 거 갖고는 시비가 안 걸릴 만한 그런 사람들이 예, 나와야 그런 된다. 사람들이 다 물론 그러니까 그거는 뭐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죠. 예. 국민의힘도 예를 들어 너무 그 사법 리스크가 많은 사람이 나온다든가 뭐 배우자, 친인척, 아들 뭐 이런 사람들 논란이 있으면 당연히 민주당 후보가 안 물어뜯겠습니까? 똑같은 예전에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래서, 혹시 TV 네. 토론이 괜찮았던 적이 좀 있었습니까? 그게 뭐 노무현 이회창 케이스를 예로 드는데 예, 그때가 좀 한 번 있었다고 그래도 좀 합니다. 볼만했던. 근데 제가 그때 네. 듣기로는 그때도 언론들은 네. 또 이게 뭐 제대로 좀 제대로 된 성숙한 토론 아니고 네. 비방과 상호 논쟁만 가득했던 토론. 그때 그러니까 또 그랬어요. 그러니까 매번 네. 저도 대선 토론마다 네. 항상 기사 나오는 거 보면 그래요. 역사상 최악의 토론, 그렇습니다. 정책은 실종돼 네. 말싸움만 남았다. 그렇죠. 이런 유의 제목을 너무 많이 봐갖고, 아니 매번 봐갖고, 그래서 저는 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네. 그래서 서로 간에 좀 도덕성 문제라든가 시비가 좀 적게 걸릴 사람들을 결국은 자체적으로 먼저 뽑고 네, 그런 다음에 이제 그다음엔 이런 건 중요한 것 같아요. TV 토론 전에 먼저 의제화가 좀 돼 있어야 돼요. 나는 예를 들어 이번에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경제 관련해서 이런 획기적인 걸 하겠다. 네. 먼저 화제를 만듭니다. 그럼 당연히 이제 그 상대방 후보 쪽에서는 그게 왜 경제적으로 문제인가 네. 준비할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TV 토론이 이제 그런 정책으로 흘러가게 하는 게 제일 좋다. 그런 얘기를 드립니다. 네. 근데 참 이게 어려운 게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런 문제가 사법 리스크 없는 사람이 예를 들어 나왔다 네. 쳐요.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사법 리스크가 없었을 거 아니에요. 아니 그때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때도 네. 아마 제 생각에는 민주당 쪽에서 그때도 이미 나왔는데 아직 영부인 되기 전인데도 네. 그때도 막 뭐 줄리 얘기니 뭐니 해서 막 나왔잖아요. 네. 뭐 술집 얘기까지 예, 나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때도 벌써 어떻게 보면 왜 지금 대통령을 뽑는데 정치 얘기하는데 네. 왜 자꾸 부인 얘기를 하느냐라고 국민의힘이 나섰다면은 네. 저도 비판했을 겁니다.
저도 비판했어요. 왜냐하면 부인이나 가족 문제는 바로 국정과 직결될 수 있는 문제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또 과거에 보면 대통령 아들들 뭐 자녀들 다 문제되는 거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예. 대통령 아들 문제, 딸 문제도 다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때 저는 100%왜 저 뭐냐 대통령 국정 철학 묻고 있는데 왜 여사 얘기 부인들 얘기 꺼내냐? 저도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정말 문제가 막 있어서 이 사람이 그러니까 정말 그런 문제 없는 사람 뭐 추기경이라든지 어디 뭐 추기경도 문제가 있어요. 추기경도 그래서 수사하면 문제가 나올 수 콘클라베가 왜 있습니다. 3일이 걸립니까? 네. 그 내부에서 도덕성 문제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런 거예요. 이게 바로 네. 반정치 담론이거든요. 네. 니네들 다 문제 있으니까 아무것도 하지 마. 뭐 이런 태도인 거예요. 네. 근데 우리가 추기경 뽑는 거 아니고 교황 뽑는 거 아니고 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교황도 문제 있고 추기경도 문제가 있어요. 네. 이제 흠결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다 이렇게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면 다 흠결이 있죠. 그러나 그 중에서 지금 가장 국민들한테 요구되고 필요한 그런 정책을 실제로 구현해낼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저는 그걸 뽑는 게 대통령 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많은 국민들이 지금 이미 뭐 사전투표 돌아가고 있지만 네. 그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하고 이번 대선의 가장 큰 의미는 빠르게 내란을 종식하는 것이고 네. 이번 선거가 끝나면 내란 특검을 통해서 이 내란에 가담했던 그 모든 세력들에 대해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깨끗하게 털어내라. 그리고 나서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자라는 게 국민적 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하여튼 가족 토론 리스크가 전 제일 웃긴 게 박근혜 전 대통령 뽑을 때 네. 가족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아. 캘 거 없다고 이제 자, 이렇게 네. 생각했었는데 보세요. 그때도 등장하잖아요. 예를 들어 최순실이 그러니까 등장했죠. 이게 저는 네. 이걸 묻고 싶은데 네. 만약에 그때도 민주당이 네. 당신은 가족은 없지만 보니까 가족 이상으로 당신 뒤에서 여러 가지 이상한 일 하는 사람들이 있어 보인다. 만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 칩시다. 네. 그때 박근혜 후보 쪽에서 국정 철학이나 정책을 묻는데 네. 뭐 거의 이름도 없고 잘 알려지지도 않은 내 주변에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를 찝어가지고 뭐 그 사람의 도덕성이 어떻고 나와 연결이 어떻고 이런 소리를 왜 하냐? 여기서 국정 얘기만 하자. 라고 했으면 민주당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저는 그러니까 그게 다 나중에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그러니까, 우리 강찬원 논설위원님은 민주당 공격수 같아요. 아니죠. 저는 그게 아니라 기자가 지금 아니라 민주당 그거 저는 민주당 오늘 장 저격수 같아요. 기자님은 되게 존경하는데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째 반정치라는 담론이라고 딱 규정하셨는데 네. 상대적인 걸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저도 정치 자체를 하지 말자는 말을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그럼 상대적으로 도덕 문제보다는 정책에 집중할 수 있는 사람들끼리 나왔으면 좋겠다고 네, 얘기한 네. 것이죠. 그것을 네. 갖고 반정치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네. 두 번째 아니, 근데 민주당 저격수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아까 말씀대로 제가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나와가지고 아내 얘기는 묻지 마세요. 이게 지금 국정하고 무슨 관계가 그것도 같이 난 또 비판할 비판하고 거다. 있다고 했습니다. 네. 그럼 제가 민주당 저격수입니까?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니 말씀하세요. 거기에 이견을 제시하십시오. 저는 이게 거의 수다급으로 저도 하고 싶은 말이 너무 있는데 참기 전에 하나만 얘기하면 이 국민의힘이 후보를 진짜 잘 뽑았다. 만약에 한독수 후보가 됐다면 진짜 밀어붙여서 됐다면 지금 출국 금지된 상황이잖아요. 그럼 또 다시 이게 이제 사법 리스크로 또 미화될 확률이 출국 리스크. 있었을 텐데. 출국 리스크. 그때는 출국 금지 예. 안 하죠. 안 아, 합니다. 그럼 안 할 수도 왜냐하면 그건 있겠군요. 대선 개입이 너무 명백하기 때문에 아, 끝나고 예.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대통령이 되면 또 다를 것이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리고 네, 여론조사 한번 여론조사. 한번 볼까요? 네. 이제 마지막이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JTBC가 유권자들에게 이번 대선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이번 선거는 무슨 선거냐? 이번 선거 무슨 네. 선거입니까? 네. 네, 응답자들의 64%가 이번 선거가 내란 심판 선거라는 주장에 대해 공감한다라고 답을 했고요. 내란 세력에 대한 심판 선거다. 네, 34%가 공감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지지자 중에서는 96%가 공감을 했고 네. 김문수 후보의 지지자 중에서는 25%가 내란 심판 선거라는 데 대해 공감했고 이준석 후보의 지지자 중에서는 58%가 공감을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지지자별로 보니까 확연하게 차이가 나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이거 유죄 판결을 피하기 위한 이재명 후보의 방탄 독재를 막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번 대선이 방탄 독재를 막는 선거인지 또 물었습니다. 질문 굉장히 직설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물었는데 응답자의 49%가 공감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방탄 독재를 막는 선거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48%는 공감하지 않는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오차 범위 안에서 의견이 팽팽하게 네. 네, 붙은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 요 정도. 네네. 그럼 정리해 보니까는 그게 다 어떻게 동반 청산론이 가장 많네요. 이게 딱 보니까 누구죠? 그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이나 이런 건 명백히 잘못된 거고. 그래서 이건 정말 그런 거 쓸어내야 된다라는 게
하여간 맞는 것 같고 그래서 네. 국민이고 그다음에 어쨌든 지금 이재명 후보의 방산 독재가 우려되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 했더니 지금 저 뭐냐 어쨌든 1%포인트 앞서 차지만 지금 딱 절반이긴 절반에 하네요. 어쨌든 네. 지금 많은 분들이 그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방탄 독재 가능성에 대해서 절반 가까운 분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네. 뭐 이재명 후보가 방탄 독재 안 하면 되겠죠. 안 하면 되는데 네. 그러니까 저 뭐 하여간 방탄 독재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크다는 거는 이것은 저 그 이재명 후보가 유념을 좀 하셔야 된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 하나만 더 소개를 하면 네. 그 대선의 관전 포인트가 TK, PK 민심이잖아요. 포인트 중에 하나가. 근데 이제 그 영남권의 대구 경북 지지율을 보면 가상 3자 대결을 봤을 때 이제 5월 저희가 4일에서 5일 조사한 게 있고 5월 네. 26일에서 27일 조사를 한 게 있어요. 그걸 비교해 보면 김문수 후보에 대한 TK 지지율은 42%에서 51%로 올라갔고 3주 사이에 네.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는 27%에서 24%로 소폭 떨어졌고 이준석 후보에 대한 지지는 10%에서 18%로 올랐습니다. 부울경 지지율도 보면 가상 3자 대결을 보면 김문수 후보가 38에서 43으로 좀 올랐고요. 네. 이재명 후보가 37에서 39 조금 올랐고 이준석 후보가 8에서 16으로 올랐습니다. 이건 아마 이제 부동층이 무응답층이 줄어들면서 이제 생긴 결과인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저 이재명 후보의 우위는 뭐 다른 여러 조사에서도 지금까지 나온 여러 조사를 보면 확실히 거의 뭐 반 50% 이쪽 저쪽으로 이제 나오고 있는 것 같고 그게 거의 흔들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선거가 좀 더 뒤로 가면 갈수록 김문수 후보 조금 올라오는 것 같고 이준석 후보는 대체로 비슷한 10% 내외 요 정도를 좀 유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네. 여론이 표심이 한 열흘 사이 혹은 뭐 일주일 사이에 뭐 변화를 주기는 너무 짧은 기간이죠. 일반적으로는. 뭐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네.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대부분 그 얘기를 많이 하죠. 공표 기간 전에 한 조사가 거의 그 결과로 이어진다라고 했습니다. 요거에 근데 제일 반론을 제기하는 분이 김문수 후보일 것 같잖아요. 근데 그 후보도 뭐 그 얘기를 하지만 사실 이준석 후보가 제일 많이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준석 후보가 제일 눈에 정말 띄는 게 그 네. 작년 총선 때 보니까 동탄 지역구에서 마지막 공표 금지 직전에 마지막 조사에서 네. 더블 스코어로 공영훈 민주당 후보한테 지고 있었어요. 그랬나요? 더블 스코어보다 더 많나 그래요. 그런데 그 이른바 소위 깜깜이 기간 동안 네. 이 기간 동안 그냥 이준석은 확 오르고 공영훈 후보는 확 떨어져가지고 네. 마지막으로 까보니까 이준석 후보가 당선이 돼버렸습니다. 네. 여기 굉장히 좀 이례적이긴 하지만 네. 어쨌든 여론조사 공포 기간 중에 당락이 뒤집어지는 게 아주 그 없지만은 않다라는 걸 했고요. 그다음에 또 네. 하나가 이제 그다음 말씀 많이 하십시오. 제가 이거 마지막으로 하나인데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이준석 후보가 네. 15%까지 올리느냐. 네. 요게 이제 중요합니다. 그게 제일 핵심이다. 요게 중요한데 10%는 무조건 넘을 거라고 보세요? 10%는? 10%는 그런데 이제 요게 두 가지로 봐요. 하나지는 난 이렇게 보는데 전통적인 만약에 투표 형태가 재현되면 예. 이때는 보수나 중도의 사표 방지 심리가 작동해서 실제로 이준석 후보 끝까지 뛰면은 한 3% 정도는 아예 투표를 안 하고 그다음에 이준석 후보의 실제 투표율은 한 6, 7%로 떨어질 것이며 6, 7%? 6 내지 10% 선이잖아요. 예. 한 3, 4% 떨어지고 네. 그다음에 결국은 그것은 이재명 후보하고 김문수 후보가 약 2대 1로 나눠 먹는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단일화도 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단일화에 대해서도 과연 효과가 어느 정도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준석 후보 표가 10이라고 하지만 이게 단일화했을 때 100% 김문수 후보한테 가느냐 그렇지 않고 일부는 이재명 후보한테 가는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결정적인 건 뭐냐면 상당수가 수표를 안 해버린다는 거죠. 왜냐하면 굉장히 실망해가지고. 근데 지금 그럴 수도 단일화가 있어요. 아니라 끝까지 가기로 했으니까 그럼 이준석 후보는 10%는 무난하게 넘길 걸로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렇지 않고. 그럼 그렇지 마지막에 않고. 사표 방지 이제 심리 마지막 사표 방지 때문에 심리가 왜냐면 양당으로 이제 몰린다. 그래서 막판에 이게 중요하죠. 이제 마지막 남은 그 기간 동안에 막 네거티브 막 이제 이제 김문수 후보 쪽 격렬하게 뭐 예를 들어 이제 누가 이재명 후보를 공격을 하고 오늘 이제 이준석 후보도 받아쳤잖아요. 네. 그래서 격렬하게 네거티브 좀 막 하고 이제 이렇게 되면은 진영 대결화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네. 그럴 가능성도 노림수인 있다. 우리 저 그렇죠. 장윤성 기자님께서 네. 약간 아마 우리 새로 맞이하는 이 패널 분께 좀 적응이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많이 적응이 안 돼요. 강찬호 위원님이 네. 몸이 안 사실은 좋으시. 약간 오늘 마침 또 몸이 안 좋은 가운데. 약간 천재과인데 네. 천재신데 이제 머릿속에 생각나는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너무 많은 얘기를 하니까 많이 논점 생각- 이탈이 막 돼가지고 많이 어디다가 생각나시니까 맞춰가지고 얘기를 해야 될지 생각나는 모르겠는데 것들을 이렇게 좀 얘기를 네. 하는 과정에서 조금 적응이 안 되실 수는 있습니다만 이분이
본성이 굉장히 착한 분입니다. 알겠습니다. 비운의 천재입니다. 너무 비운의 천재예요. 천재. 아, 네. 맞아. 네. 아, 회사 내에서 방점은 비운에 있는 것을. 천재가 아니고요. 비운의 천재인가? 비운의 천재입니다. 비운의 천재. 네, 다시 네. 정리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제 이준석 후보가 이제 깜깜이 여론조사 기간을 딱 납두고 3차 TV 토론 때 이재명 후보의 아들 문제를 지적한 것은 네. 일종의 저는 정치 도박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평소에 많이 얘기했던 게 뭐냐면 이른바 동탄 모델이에요. 네. 그러니까 동탄 모델의 기적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선거 막판에 이 당시에 민주당 후보였던 공용훈 후보의 딸 갭투기 뭐 갭투자 문제 성수동에 뭐 집 있다 뭐 이제 이런 거를 터트려 가지고 상당히 이제 그 문제적 상황을 만들었어요. 이제 그런 것이 가족의 문제를 터트려서 유권자 표심을 흔들어 보겠다라는 이제 전략을 세운 걸로 보이는데 중요한 것은 네. 이준석 후보가 10에서 15%의 득표를 할 거냐.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여론조사의 지지율이 아니라 네. 득표율이 실제로 10에서 15%가 나올 거냐. 이게 관전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네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준석 후보가 타겟팅하고 있는 두 가지 세력이 있으니 하나는 2030 청년 세대고 네. 하나는 중도층 표심 전략이에요. 그런데 2030 청년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이제 이렇게 주장하지만 사실 이거는 펜코에 갇힌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요하게 20대, 30대 혹은 10대 청소년들까지 포함해서 여성들이 보기에는 느닷없는 폭력을 당했기 때문에 네.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 호감이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투표장에 나가서 이준석 후보를 찍기에는 저어되는 이런 점을 만들었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네. 전통적으로 여론조사 분석가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2030 세대들은 네. 막 여론조사에는 응답하지만 실제로 투표장엔 잘 안 나옵니다. 아. 예, 투표를 잘 안 하는 계층이에요. 네. 적극적으로 투표하는 계층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입니다. 네, 그렇기 네. 때문에 과연 이준석 후보를 지지하는 계층에서 적극적으로 나올 것이냐. 그게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네. 이제 중도층에 대한 표심 공략을 하고 있는데 이 중도층 또한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수는 적극적으로 국민의힘 지지를 하고 네. 적극적으로 민주당 또는 뭐 조국혁신당, 뭐 민주노동당을 지지하는 진보 계층에서는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하지만 중도층은 굳이 뭐 내가 투표 안 해도 뭐 누가 아무나 되겠지 한다고 뭐. 뭐 되겠지 뭐. 누구겠지 그리고 뭐 뭐. 내가 투표한다고 뭐 세상이 바뀌어? 그 얘기 참 많이 합니다. 이런 냉소적인 분위기가 있는 분들이 중도가 네. 많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내가 나가서 이번에 반드시 이준석을 찍어야겠다. 그러기 저는 쉽지 않다. 그렇게 하기에는 막판에 터트린 이 언어 성폭력 문제가 매우 오히려 나 그 친구 젊은 쳐다보기 친구라서 싫다. 아. 홍준표 시장 말대로 나 미래에 대한 투자를 한번 가보려고 그랬는데 이거 못 쓰겠네. 야,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전체 국민들이 네. 다 보는 가운데서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지. 이게 대중의 정서란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이 패착을 한 것이죠. 그리고 네. 이걸로 돌파 가능하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지 않겠다, 싸우겠다, 다 고발한다, 뭐 이렇게 무고로 걸겠다, 뭐 이런 주장을 하는데 저는 이게 오히려 악재를 구축할 거다. 네. 근데 더 중요한 포인트는 더 중요한 게 또 있어요. 예, 이준석 후보의 정치 인생이 네. 이번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굉장히 어려워질 어려워질 것 같다. 가능성이 굉장히 까지? 높다. 자, 보세요, 위원님. 첫째 우선 자, 위원님 네, 네, 일단 네, 시작하시죠. 네, 네, 네. 자, 우리 장윤성 기자님 말씀이 좀 길긴 하지만 맞습니다.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해주시잖아요. 저도 일목요연하지 않았나요? 아니. 알겠습니다. 그럼 간단히 일목요연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저는 이준석 후보가 네. 뭐 그 언어가 거칠다는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분명히 그걸 통해서 네. 국민이 분명히 알았어요. 아니 그 아들이 그런 정말 끔찍한 그거 이외에도 세 개의 더 끔찍한 여성 혐오 발언을 해가지고 네. 500만 원 벌금형을 받았구나라는 사실을 어제와 오늘을 지금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이 그리고 이슈가 계속 앞으로 커질 거라고 보세요. 저는 그러니까 이게 커질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남은 한 네. 닷새 동안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네. 우리 기자들이 말이죠 아침 방송에서 네. 무슨 성범죄 사건이 있어가지고 보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범죄 그 정황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다 보니까 안 좋은 내용들이 있지요. 그리고 그 기자가 잘못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론 지금 뭐 TV 토론이라는 기자는 것 때문에 아니니까. 네. 기자가 아니지만 오히려 네. 저 정치인이니까 네. 더군다나 후보니까 상대방의 네. 도덕적 정치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공격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 네. 그다음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재명 후보가 여기에 대해서는 계속 은폐하고 지금 사과를 안 하고 있어요. 본인이 지금 상습 도박은 사과를 했는데 이 부분은 사과를 안 했어요. 그걸 근데 이준석 후보가 정면으로 지적을 했으면 본인이 그러는 게 정답이라고 봐요. 뭐 그거 관련해서 뭐 형을 받았거나 뭐 하여간 그런 하여튼 뭐 고의는 아까 다 했으니까. 죄송하다 하고 그다음에 네. 뭐 여과 없이 한 거에 대해서는 유감인데 이러면 되는데 네. 그러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자, 전략적으로 이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러면 이 이슈는 선거 막판까지 계속 갈 것이다라고 보시는 것이고
아니 그저 그게- 본인이 오늘 기자회견하고 이제 무고로 건다고 했으니까. 네, 근데 그게 그렇습니다. 네. 이준석 후보의 득표에는 오히려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난 저한테 말씀을 예. 네. 물론 싸움이 어떻게 진행되느냐는 이제 물론 그 네, 요 마이크가 여기 있습니다. 인간이 알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근데 저는 네. 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거의 결국 핵심은 이재명 대표 후보 아들이 지금 그 같은 정말 끔찍한 얘기를 한 거를 법원이 인정하고 벌금형까지 냈다는 것이죠. 네. 네. 해볼만하다 이렇게 네. 본다. 근데 일단 이준석 후보는 기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기자가 아침 조간신문에 기사로 쓰는 것하고 전체 생방송 중에 방송 기자들이 이런 거 다 쓰나요? 아니에요. 기자들이 그러니까 볼펜 기자들이 쓰는 기사의 문법과 방송 기자들이 리포팅하는 문법이 완전히 다릅니다. 근데 사실상 그 폭력적인 언어 폭력 그 저 옮기고 싶지도 않은 그런 것들을 굳이 다 읽어가면서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 과연 옳으냐? 이 사람은 정치인이에요. 기자가 아니에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번 선거는 누누이 얘기해도 달라지는 게 없는 것이 12.3 비상계엄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초래한 선거라는 거예요. 네. 이게 아니었으면 우리가 지금 선거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은 간과하고 끊임없이 이재명 아들 논란으로 프레임을 짜가지고 이 분위기로 넘어가려고 하는 거죠. 분명히 저는 보수 언론들이 세게 가담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이슈에 대해서 그렇죠. 이 프레임으로 만들어서 네. 지금 그동안 지난 6개월 동안 국민들이 뭐 키세스로 눈보라 맞으면서 한남대로에 남태령으로 다니면서 그 고생했던 그 비상계엄 때문에 고통받았던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네. 이재명 아들이 문제야. 그러니까 이 프레임에 가두고 대통령 선거를 치러보자. 그 남은 프레임 닷새 전환이 동안. 될 거라고 보세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해도 안 된다. 저는 이런 주장을 예. 보수 언론이 많이 할 거예요. 예. 그리고 이준석 후보도 계속 끊임없이 제기할 겁니다. 그러나 제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지는 전략이라니까요. 왜냐하면 대통령은요. 기자도 아니고 전체 국민들을 통합해야 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네. 그런데 끊임없이 갈라치기 하고 이것은 뭐냐면 이준석 후보가 정말 잘못한 게 저는 전략적으로 10%짜리 대통령 후보에 머물겠다 이런 결심이나 이런 작심이 아니면 이런 전략은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중도층을 포섭하기가 어렵거든요. 이것은 딱 펜코 대통령의 펜코식 정치밖에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10% 말고 그 이상의 다른 중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 이거 잘했다라고 칭송할 수 있는 정치 행위입니까? 제가 이제 그 부분에서 약간 좀 궁금한 게 그건데 예를 들면 혹시 이준석 후보가 예를 들어 원래 계획대로라면 뭐 3%에서 시작했지만 5%, 7%뭐 이런저런 이슈를 통해서 10%, 12% 선거 직전까지는 한 10 몇 프로까지 올라가는 걸 보여주면 이제 다음에 뭔가 정치적 자산도 생기고 하는 건데 지금 어느 순간부터인가 8, 9%에서 이제 더 이상 움직이질 않으니까 네. 지지율이 그러니까 이런 이슈로라도 터트려서 이번 선거를 이재명과 가장 스포트라이트 많이 받을 사람을 김문수가 아닌 본인으로 만들고 싶다. 이런 전략으로 혹시 이 일을 터트린 거는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가끔 이제 들기도 하거든요. 저는 그렇게까지 거창하게 생각했을 것 같지는 아, 않고 네. 그냥 저는 일단 이준석에게 가장 급한 것은 네. 10%에서 15%의 득표율이에요. 그래서 왜냐하면 보전받아야 선거비 되니까. 보전을 받아야 그 자금을 가지고 네. 내년 지방선거를 준비할 수 있는 원천이 생기는 거예요. 그거 예. 아니면 개혁신당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당장도 있는 돈 다 까먹었다라는 얘기가 네. 당 안에서 기자들 취재하면 흘러나오거든요. 음.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여기에서 다른 어떤 돌파구를 마련하려면 제일 과제는 지지율 또는 득표율 10% 최소한 10%를 득표를 해야 네. 선거비 보전을 받을 수 있는데 그마저도 지금 어려워지는 전략을 스스로 쓴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예컨대 10%짜리 지금 후보가 다음 대통령 선거에 나오면 이거 영원히 꼬리표로 따라다닐 거거든요. 네. 그때 이준석이가 이 말을 했었잖아. 기억 안 나? 이렇게 다 얘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의 정치 인생에서 개혁 보수의 이미지를 가져가겠습니까? 아니면은 극우 이미지를 가져가겠습니까? 이준석은 이제 극우, 40대 윤석열 이런 이미지를 가져갈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네. 스스로 자기가 자신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족쇄를 채웠다 그렇습니다. 스스로. 네, 알겠습니다. 정치인과 기자를 구분하셨는데 원래 네. 정치인들이 핵심적인 폭로를 대표적으로 아마 민주당이 지난번에 크게 환영을 했던 폭로가 당시 뭐죠 박계동 의원이 네. 의원 시절에 노태우 전두환 비자금 아시죠? 네. 수천억 원 비자금. 한 30년 전 얘기 아닙니까? 30년 전 얘기지만 네. 그때 그게 엄청나게 아니 그 시간이 문제가 되나요? 아니, 제 말씀은 옛날 뭐냐면 얘기인가? 옛날 얘기 네. 옛날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네.
그 의원이 국회에서 폭로를 했어요. 네. 지금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시내에 차명 이런 거 해가지고 잔뜩 여기 은닉돼서 수천억 원에 달한다. 그래서 그 유명한 전두환 노태우 비자금이 시작됐고 언론도 과거에 못한 일을 국회의원 그렇게 해냈다는 한 거예요. 거죠. 정치인들이 오히려 핵심 네. 정말 쇼킹하고도 아주 메가톤급 사안들을 많이 합니다. 정보에 워낙 또 많이 아니 그렇죠. 알고 있을 본인도 테니까. 어떻게 정치 생명 걸고 그렇게 한 거였고요. 기자 그 출신도 당시에. 정치인들 많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자와 네. 정치인을 뭐 이런 거 어떤 거 구분하는 건 여기 적절치 않고 그 이제 뭐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 이재명 후보가 사과도 하지 않았고 불과 몇 달 전에 아들이 그게 의혹으로만 일단 있어 아직은 의혹이라고 할 수 있는 단계였는데 네. 법원에서 명확하게 이제 가르마가 타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분명히 물어볼 수가 있고 문제 제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만 그 이제 그 과정을 여과 없이 했다 그러는데 여과 없이 할 때 이랬으면 어땠을까요? 만약에 3차 토론 말고 만약에 그 정보를 알게 됐을 때 뭐 예를 들면 판결이 나왔다고 하시니까 그때 차라리 그러면 이런 문제가 있는 후보가 이재명 후보 아닙니까라고 그러니까 이 3차 토론 TV 토론 말고 이렇게 뭐 아니, 저는 의원이니까 얼마든지 아니 제기할 그러니까 수 예를 있잖아요. 들어 그 아주 적나라하게 그 언어가 나왔다는 점 때문에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는데요. 네. 어쨌든 저는 TV 토론이라는 가장 전 국민이 볼 때 예를 들어 그러면 뭐 조금 순화해가지고 입에 담을 수 없는 네. 그런 건 지금 욕설을 해가지고 그런 네. 혐오 발언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러나 지금 아직 원문 지금 근데 원문을 보니까요 원문이 더 심해요. 그건 확실하죠. 아니 뭐 당연히 더 심하죠. 아니 근데 네, 그게 그러니까. 지금 판결문이라고 하셨습니까? 판결이에요. 그게 아니 저 공소장인데. 공소장인데 네. 낚시 기소기 때문에 네. 판사가 그걸 보고 문제가 없고 유죄다고 판결하면은 그대로 그 인정을 하고 그대로 갑니다. 공소 사실에 대해서 그래서 판결문이 없어요. 이거는 500만 원 벌금형이 났는데 판결문이 없고 그냥 공소장이 판결문이 됩니다. 그럼 변호사 제가 복수에게 확인했습니다. 그냥 약식 기소라는 특성 때문에 이제 그렇게 그렇죠. 된다는 약식기소 말씀이신 그렇습니다. 거죠? 근데 물론 당사자는 네. 나 억울하다 아니다 하면은 정식 재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판사가 근데 정식 그걸 안 재판합니다. 했기 때문에 이게 그냥 확정된 네, 거나 그럼 마찬가지란 확정인 말씀이신 거예요. 거예요. 확정입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또 이준석 네. 후보 얘기로 또 한 시간이 자꾸 이렇게 돌아오네요. 그러니까 저 가버렸네요. 대구 경북 부산 경남 네, 그 민심 얘기 얘기하려고 하고 했었는데 있었는데. 갑자기 네, 또 글을 그렇습니다. 돌아가네요. 길을 잃었어요. 아니 아까 좀 전에 그 네. 얘기를 많이 하셨잖아요. 이준석 네. 후보의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말씀하시니까 또 반박을 안 할 수가 없어서 하다 보니까 또 다시 네, 되돌이표로 그렇게 그 짧게 돌아갔는데 정말 짧게 한 1분 정도만 네, 네. 부울경 네. 얘기, 여론 얘기만 좀 짚어주시고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은 네. 그 초반에는 그러니까 그 김문수 후보가 아니라 한덕수 후보로 한밤에 결정이 되면서 사실은 그 대구 경북이나 부울경이나 민심이 굉장히 안 좋았던 것은 사실인데 네.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사실상 이제 보수 결집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그래도 우리는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라는 우세.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후보가 거두었던 70%에 육박하지는 못합니다. 여전히 50%대에서 40% 후반대를 네.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국민의힘 또는 국민의힘 여당 후보들이 가졌던 여론 지지율에 비해서는 많이 빠져 있다. 특히 TK에서 TK에서 이르면 PK가 안 그런가? 오히려 PK가 그렇지 않나? TK가 그렇고요. TK도 예전보다 확실히 좀 PK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네. 둘 다 그러니까 과거에 비해서 지지율이 그렇죠. 많이 떨어진 것은 사실이나 네. 그렇다고 해서 이재명 후보가 이것을 민주당 후보가 뒤집어 엎을 만큼의 여론 지형이 형성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TK 지역에서 얻으려고 하는 득표가 30에서 35%인데 30%를 넘길 수 있을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이고 예를 들어서 30%가 넘는다 이러면 네. 사실 굉장히 크게 득표를 하는 것이고요. 그게 아니라 20%대 후반대만 한다 하더라도 네. 지난 대통령 선거 때보다는 상당히 득표율이 최소한 4~5% 이상은 높게 받는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네. 부산, 경남, 울산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산, 경남, 울산 지역에서 득표율은 40%에서 45%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40%를 돌파할 거냐가 주요 관전 포인트이고요. 네. 민주당 국회의원들에 따르면은 40% 간당간당할 수도 있겠다. 근데 지난 대통령 선거 때보다 분위기는 확실히 좋은데 막판에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모르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혹시 그 저도 한마디만 하면은 네. 뭐 지금 대부분 분석이 맞으시고요. 지금 국민의힘이 두 가지를 조심해야 좀 문제가 있어요. 첫째는 부정선거론을 완전히 못 끊었잖아요. 그러니까 부정선거론을 못 끊으면 어떻게 되냐면 본투표만 하겠다는 것인데 그러면은 투표 기회에서 벌써 민주당에 굉장히 불리해요. 그러니까 3일간 투표하는 집단하고 하루만 투표하는 집단은 불리하고 부정선거론이라는 건 잘못된 프레임을 자꾸만 하면은 지금 전통적인 지지층이 많은 이런 지역에서 투표율이
아무래도 좀 손해를 볼 수가 있다. 이게 하나 있고요. 네. 두 번째는 뭐냐면 한동훈 후보하고 한동훈 전 후보하고 네. 딱 이런 사람들 끌어안아야지. 지금 윤상현 같은 사람 막 임명하고 이래가지고 제가 볼 때는 PK가 지금 상대적으로 네. 뭐 TK하고 PK 비교하면 일반적으로 TK가 높은 건 사실인데 네. PK도 하고 격차가 더 좀 심하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PK에서 한동훈 후보 지지율이 높아요. 상당히. 근데 한동훈 지금 하고 김문수가 사이가 안 좋은 걸로 되다 보니까 네. 김문수를 결집하는 그만큼 응집도가 떨어져요. 아. 그러니까 지금 김문수 후보는 네. 부정선거론,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한 집안 식구들 세게 모으는 거 예. 이런 거 해야 됩니다. 네. 부정선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하나만 전달을 하려고 하는데요. 네. 중앙선관위가 어제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단체와 단체를 설립한 대표자를 고발한다고 아 밝혔습니다. 그래요? 황교안 후보 뭐 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정확합니다. 네. 역시 네, 아, 부정선거 그 단체를 부패 설립한 방지대 사람이 네, 황교안 후보예요? 부정욱 후보입니다. 아. 선관위가 상관이가 대선 후보를 옛날에도 고발하는 3년 건 전에 매우 황교안 이례적이죠. 후보 네. 고발했었어요. 상관이가. 예. 아. 예. 맨날 고발합니다. 고발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그 위험해 되더라고. 예. 근데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이 사람을 고발하는 거야 뭐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선거관리위원회가 지금 현재 후보를 고발하게 되는 네, 거네 그러면. 그렇죠. 상황입니다. 네, 근데 알겠습니다. 황교안 후보는 이번에 나오는 가장 큰 이유가 예. 그걸 나오면은 선거 참관인들을 자기 그 당이나 캠프에서 보낼 수가 있어요. 예, 예. 그래서 부정선거 현장을 잡겠다고 감시하겠다는 거죠. 감시를 위해서 지금 출마를 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게 지금 이제 문제가 된 겁니다. 예. 네. 자, 혹시 이거 여쭤봐도 되나? 어쨌든 뭐 저 언론계 계시니까 그 지금 앞으로 이제 두 분을 뵐려면 다음 주가 돼야 될 텐데 그러면 대선이 이제 끝나버리지 않겠습니까? 뭐 그렇겠죠. 대선에 누군지는 뭐 몰라도 1등을 한 후보가 최종 몇 퍼센트 정도를 혹시 받게 될 거로 보시는지. 아 득표율. 예. 민주당에서는 이제 이재명 후보가 50에서 55% 득표율을 목표로 뛰고 있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론 지형은 50%가 넘는 것도 있지만 대체로 50% 미만이고 네. 그리고 이제 안 좋은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는 40% 초반대로도 나오는 게 있잖아요. 43, 44 이렇게 나오는 네. 것도 있기 때문에 여론조사만 놓고 본다면 50%좀 어렵겠는데라고 판단하는 분들도 꽤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어쨌든 투표율이 상당히 높아 투표율에 연동돼서 투표율을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는 못해도 49에서 50, 50 51까지는 정도? 50에서 51까지는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1등 한 후보는 50. 왜냐하면 네. 사실 다 떠나서 이 비상계엄이 너무 얼토당토하는 행위였고 이 지난 내란의 전체 6개월 과정을 온 국민이 고비고비마다 다 지켜보셨어요. 네. 그리고 그동안 소위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어떤지 검찰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안에서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리고 김건희 씨가 어떤 부정부패 비리에 연루가 되어 있는지 네. 뭐 무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전체를 다 보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다 들여다본 국민들이 네. 종합해서 판단하시거든요. TV 토론만 네. 보고 딱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네. 투표율도 높을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투표율은 좀 저는 투표율 높을 거라고 봅니다. 다른 때보다 오히려 네. 좀 더 높아질 예. 것이다. 투표율은 높을 거라고 보세요, 우리 강 의원님은? 투표율이요. 뭐좀 어느 정도 나오지만 뭐 아주 높지는 않을 것 다른 같아요. 때에 비해서 네, 높진- 뭐 다른 때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평균 생각이 정도 나올 것 70% 같고. 네, 정도. 예. 모르죠. 뭐더 높게 나올 수 있다. 더 나온다면 제가 틀리겠죠. 예. 근데 저는 뭐 하여간 그 정도 되지 않을까 그 1위 싶고요. 후보는 몇 프로 정도 득표할 것 같으세요? 글쎄 뭐 저 우리 장윤선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바 네. 그 이 선거 이번은 뭐 계엄이라는 얼토당토는 말도 안 되는 거. 그건 동의합니다.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다른 게 아니라 그거를 이제 해결하는 그게 모든 거가 핵심이 돼야 된다는 선거라고 한다면 네. 논리상으로 한 이재명 후보가 한 90%는 나와야 될 거라고 봐요. 네. 왜냐하면 그게 지금 선거의 모든 것이라고 한다면 그런데 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좀 전에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 당연히 뭐 내란이나 문제가 있어서 그거는 이번에 정권 교체니 뭐니 해서 60몇 프로 나왔다고 하는데 예. 문제는 뭐냐면 방탄 독재에 대해서는 오히려 1%포인트 차로 예. 그거는 우려가 있고 안 된다는 게 더 예.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예. 거의 각계 나왔는데 여기서 저는 답이 있다고 봅니다. 당연히 이제 그 내란이나 저 계엄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응답 선거가는 맞죠. 아. 그러면 그래서 결국 윤석열 지금 전 대통령은 처벌받고 있고 아. 그런데 그러면 그 대안이 과연 이재명 이재명이냐? 후보냐? 그랬더니 거기에서 방탄 독재 우려가 있다고 보는 사람들이 1%포인트 많거나 뭐 적어도 지금 거의 각계 나오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이재명 후보가 서로 당선이 되더라도 네. 본인이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는 유념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몇 퍼센트인지는 말씀 안 하시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비슷하게 나올 것 같아요. 저는 뭐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이긴다면은
그것 가정이지만 40대 후반 정도 돼 40대 후반이나 중반 정도로 이기지 않을까. 뭐 40대 중후반 정도로. 네, 중후반 정도로 이기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나오지 40한 않습니까? 6, 7, 8 뭐 뭐 그렇게 나오지 않을까. 만약 50, 뭐 그러다가 뭐 최종적으로 51이 나올 수도 있겠죠. 뭐 거의 네. 언간인데 작은 차이지만 뭐 사실 의미는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50을 그렇습니다. 넘느냐에 따라 그렇죠. 의미는 그렇게 좀 달라질 수 있고. 다르다고 네,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부 순서는 이 정도로 원래 더 좀 다뤄야 될 게 많긴 한데 네. 저희도 이준석 후보의 그게 덫에 걸려서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네. 사실은 조금 더 저희가 확인을 해서 다음번에 이- 이야기를 하려고 이준석도 하는데 이준석이지만 이동호 씨가 좀 지금 상당히 센 게 드러난 거죠. 굉장히 좀 세네요. 우리가 네. 이 얘기를 오랫동안 너무 네. 오래 해가지고 2시간 네. 한 네, 것 머리가 같은 좀 아파요. 느낌이 현기증이 네. 나는데 이거- 왜 자꾸 네. 댓글에서 이제 그 뉴스타파가 보도한 그 상납 장부 내용은 왜 안 다루냐고 다음 물어 하시죠, 뭐 그거. 보시는데 그거 저희가 조금 더 확인을 해가지고 네.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이제 공지를 2시 20분에 그 이준석 망언집 공개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이준석 망언집 공개요. 네 하는 걸로 보아 이제 이 일이 계속 갈 것 그럼요.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목요일 2부는 요 정도에서 마무리할 텐데요. 여러분도 아마 목도 마르고 들으시면서 좀 머리도 아프고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배고프다고 갑자기 많이 드시면 갑자기 당이 치솟을 수 있거든요. 이럴 때 식후 혈당 관리에 매우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이 바나바잎 추출물 함유 당 밸런스를 한번 드셔보시면 어떨까 조심스럽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 밸런스 현재 2+1, 2+1, 2 더하기 1 2 더하기 1 행사. 네, 이벤트를 하고 행사네요. 있고요. 네. 지금 2박스를 사시면 1박스를 추가로 더 와우. 드리는 네. 네, 당 밸런스. 저희 두 사람한테는 홍보용으로 네. 그냥 2박스 아니 3박스 네. 그냥 배포해 주시면 안 돼요. 누구한테요? 저희 두 사람한테는 홍보용으로 그러니까 왜 저희가 그래야 되죠? 홍보용으로. 아 그만하세요. 홍보가 홍보에 과연- 방해가 된다니까 지금 그만하십시오. 자,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당 밸런스 저희 링크 타고 들어가셔도 되고요. 아니면 닥터워터 당 밸런스를 네이버에서 검색하셔도 좋습니다. 자, 하여튼 건강한 여러분 하루하루 되시기 바라겠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여러분 찾아뵐 텐데요. 내일 오전 11시에는 아주 특별한 시간이 아마 마련이 될 것 같습니다. 내일 오전 11시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 함께해 주신 우리 두 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요. 우리 최윤경 기자님도 고생 많으셨고 네. 함께 또 끝까지 자리 지켜주신 우리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시기 전에 마음엔 안 차더라도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